민우야, 밥 차려놨다. 얼른 오너라. 500억도 싫다니. 이 썩어 빠진 폐가가 뭐가 대단하다고 목숨을 걸어? 목에 목걸이가 이 흉터 이게 왜 여기 있어? 기억의 집, 50년을 기다린 밥상, 지금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의 금싸라기 땅, 수조원의 자본이 요동치는 마지막 노다지라 불리는 구룡 재개발 지구. 사방으로 하늘을 찌를 듯 솟구친 초고층 빌딩 숲 한복판에 마치 시간이 홀로 멈춰버린 듯 낡은 한옥한 채가 섬처럼 외롭게 고립되어 있습니다. 억수같이 퍼붓는 장대비는 회색빛 도시의 경계를 지워버리고 그 빗줄기 사이로 20톤급 거대 포클레인이 쇠 긁는 기계음을 내뿜으며 진흙탕을 헤치고 다가옵니다. 포클레인의 거대한 철제 삼날이 한옥의 낡은 대문을 집어삼킬 듯 위협적으로 번뜩입니다. 목표는 단 하나 50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보상금도 거절한 채 반세기를 버텨온 박칠성 노인의 집입니다. 비켜, 비키라고 이 영감탱이야. 오늘 이 집 안 밀면 우리 다 죽어. 법원 강제 집행관들도 다 와서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단 말이야. 포클레인 기사의 고함이 쏟아지는 빗소리에 섞여 터져나오지만 대문 앞을 막아선 박칠성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는 물러설 곳이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그는 거대한 철제 삼날을 맨손으로 붙잡으며 짐승 같은 포유를 내지릅니다. 빗물에 젖은 백발을 산발처럼 풀어헤치고 진흙바닥에 대자로 드러누운 노인의 눈빛은 이미 이성의 끈이 타버린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죠. 노인은 삼날에서 떨어지는 차가운 기름 섞인 빗물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처절하게 울부짖습니다. 죽여. 차라리 나를 죽이고 이 집을 부수란 말이다. 이놈들아, 여기는 그냥 집이 아니야. 여긴 아직 1976년이란 말이다. 우리 민우가, 내 아들 민우가 돌아올 시간이라고. 집이 바뀌면, 대문 모양이 바뀌면 우리 아들이 길을 잃는단 말이다. 이 천벌을 받을 놈들아, 아비가 자식 길을 막으라는 거냐? 노인의 외침은 처절함을 넘어 괴기스럽기까지 합니다. 50년 전의 시간을 붙잡고 늘어지는 노인의 절규의 현장에 있던 인부들조차 잠시 멈칫하며 서로의 눈치를 살핍니다. 그때 검은색 세단에서 내린 중년 사내가 비서가 씌워주는 우산을 받으며 오만한 걸음으로 다가옵니다. 태성건설의 대표 강준입니다. 그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려진 명품 수트와 흙탕물 하나, 튀지 않은 구두를 신은 채 오물이라도 보는 듯한 혐오 섞인 눈빛으로 박칠성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입을 엽니다. 영감님, 노망도 정도껏 하셔야지. 이게 무슨 추태입니까? 500억이면 당신 같은 노인네는 평생 구경도 못할 돈이야. 남은 여생 왕처럼 사실 텐데 왜 이리 미련하게 굽니까? 이 곰팡이 피고 썩어 빠진 폐가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목숨을 걸어요? 치우세요, 당장. 내 인내심도 이제 바닥입니다. 강준의 서슬 퍼런 명령에 정장 차림의 용역 사내들이 달려들어 박칠성을 진흙바닥에서 강제로 끌어냅니다. 노인은 흙탕물을 뒤집어 쓴 채 손톱이 빠지도록 바닥을 긁으며 비명을 지르죠. 칠성의 손가락 끝에서 배어나온 핏방울이 진흙과 섞여 검게 번져갑니다. 그 처참한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던 신입사회복지사 이진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진우의 임무는 이 미친 노인이라 불리는 박칠성을 설득해 안전한 곳으로 이주시키는 것이었지만 간은 이미 직감하고 있었죠. 이곳은 단순한 알박기 주택이 아니라는 것을요. 대문 안은 소름 끼칠 정도로 완벽한 1976년입니다. 박 노인의 집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2026년의 화려한 서울은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매캐한 석유 냄새와 낡은 목조 건물의 서늘한 공기가 방문객을 맞이하죠. 마당 한편에 놓인 낡은 빨간색 수동 펌프, 햇볕에 발에 누렇게 변색된 1976년도 달력 가리고 지금은 박물관에서도 보기 힘든 브라운관 텔레비전과 낡은 자개장까지 모든 것이 50년 전 그날에 박제되어 있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먼지 하나 앉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매일같이 걸레질을 하며 아들을 기다려온 세월의 흔적만이 가득할 뿐입니다. 박 노인은 매일 오후 2시가 되면 거실 한복판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상을 차려놓습니다. 흰 쌀밥 위에는 노란 계란 프라이가 정성스럽게 얹어져 있고 그 옆에는 낡은 아기용 작은 숟가락과 젓가락이 가지런히 놓여 있죠. 노인은 혼잣말을 중얼거립니다. 우리 민우는 계란 프라이 반숙을 좋아해. 노른자가 터지면 속상해서 앙앙 울거든. 그래서 매일 이 시가 되면 이렇게 밥을 차려놓아야 해. 민우가 걸음마 배우러 나갈 시간이니까. 아빠가 밥 해놨다고 얼른 와서 먹으라고 알려줘야지. 우리 아들은 기다리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 박 노인은 50년 동안 매일 아침 시장 구석구석을 뒤져 70년대 물건들을 구해왔습니다. 아들이 혹시라도 돌아왔을 때 집이 조금이라도 바뀌어 있으면 우리 집이 아니구나 하고 다시 떠나버릴까봐 자신의 인생 전체를 이 낡은 한옥에 가둬버린 것이었죠. 1976년의 어느 날 마당에서 아장아장 걸음마를 배우던 15개월 민우가 신발 한 짝만 대문 앞에 덩그러니 남기고 사라진 그 순간부터 박칠성의 시계는 단 1초도 흐르지 않았습니다. 다시 현재의 빗속 강준 대표의 표정에는 일말의 자비도 없습니다. 그는 명품 구둣발로 거실 문턱을 거칠게 밟고 올라서더니 박 노인이 정성껏 차려놓은 그 밥상을 발로 걷어차 버립니다.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사방으로 튀는 밥알과 터져버린 계란 노른자. 박 노인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쓰러집니다. 안 돼. 민우 밥이야. 우리 아들 밥이란 말이다. 이 악마 같은 놈아. 내가 뭔데 우리 아들 밥을. 내가 뭔데. 박 노인은 바닥에 흩어진 흙 묻은 밥알을 손으로 긁어 모으며 피눈물을 흘립니다. 강주는 그 비참한 모습을 비웃으며 비서에게 명령하죠. 다 치워. 저 낡은 가구들, 썩은 나무 판자들 전부 쓰레기 매립장으로 보내버려. 5분 준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부수고 밀어버려. 용역들이 집 안으로 들이닥쳐 칠성이 50년 동안 보물처럼 닦아온 가구들을 무자비하게 밖으로 내던집니다. 칠성이 아들을 위해 고쳐 쓰던 낡은 괴짝이 마당 아래로 떨어지며 우지끈 소리와 함께 박살납니다. 그리고 그 부서진 괴짝 안에서 50년의 세월 동안 박 노인이 남몰래 써내려간 수십 권의 일기장이 빗물 위로 쏟아져 나옵니다. 종이들은 비바람에 흩날리며 진흙탕 속에 나뒹굽니다. 강주는 자신의 구둣발에 차인 일기장 한 권을 신경질적으로 집어듭니다. 아주 불결한 것을 만지는 듯한 혐오스러운 표정으로 첫 페이지를 넘기던 강준의 눈동자가 어느 순간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하죠. 1976년 5월 5일. 민우야, 오늘은 어린이날인데 어디 있니? 아빠가 마당에 내가 좋아하는 풍선 달아놨다. 해지기 전에는 꼭 돌아와라. 내가 좋아하는 계란 프라이에서 밥 차려놨다. 일기장은 18,250일 동안 단 하루의 공백도 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빗물과 눈물로 얼룩진 아버지의 50년치 심장이었습니다. 강주는 홀린 듯 마지막 일기장 갈피에 끼워져 있던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을 발견합니다. 나무 의자에 앉아 환하게 웃고 있는 15개월 아기의 모습. 그런데 아기의 목에는 아주 독특한 기하학적 문양이 새겨진 순금 이름표 목걸이가 걸려 있습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강준의 안색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변합니다. 그는 자신의 목덜미를 움켜쥐며 비틀거리죠. 평생 비싼 수트깃으로 철저히 가리고 다녔던 그의 목 뒤 흉터, 그리고 사진 속 아기의 목걸이 문양. 두 형체는 소름 끼칠 정도로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 이게 왜 여기 있어? 당신 정체가 뭐야? 이 목걸이 사진을 당신이 어떻게 가지고 있는 거냐고. 대답해. 강준의 목소리는 공포와 경악으로 뒤덮입니다. 진흙바닥에 엎드려 있던 박 노인이 힘겹게 고개를 듭니다. 노인의 흐릿한 시야가 강준의 목 뒤를 향하죠. 노인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강준을 가리키지만 이미 생명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이내 정신을 잃고 쓰러지며 가냘프게 중얼거립니다. 민우, 우리 민우, 목에, 목걸이가, 아빠가 50년을 기다렸는데, 너였니? 폭우 속에서 박 노인의 몸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당황한 사회복지사 진우가 달려와 노인의 호흡을 확인하고 급히 119에 신고를 합니다. 잠시 후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응급차가 도착합니다. 의료진들이 노인을 들것에 싣고 산소호흡기를 씌우며 급히 이송하는 동안 강준은 빗속에 멍하니 서서 멀어지는 응급차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손에 쥔 일기장은 빗물에 젖어 무거워졌고 그의 가슴은 형언할 수 없는 죄책감과 공포로 난도질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강준은 자신의 집 금고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유일한 유품인 부서진 이름표 조각을 꺼냅니다. 그리고 박 노인의 집에서 가져온 사진과 대조해 보는 순간 그는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50년 동안 그가 믿어온 세계가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죠. 강준은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비는 그칠 줄 모르고 쏟아졌고 박 노인이 실려간 병원 쪽 하늘은 불길한 핏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짓밟으려 했던 아들의 심장 속에 잔혹한 진실의 불꽃이 이제 막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를 죽이는 법은 칼을 쓰는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평생을 거짓이라는 감옥에 가두고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을 가장 증오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살인일지 모릅니다. 태성건설 강준 대표는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버려진 쓰레기라고 믿었고 자신을 버린 부모를 파멸시키는 것만이 유일한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 자신의 집 금고 깊숙한 곳에서 꺼낸 부서진 이름표 조각은 박 노인의 집에서 본 사진 속 목걸이와 소름 끼치도록 완벽하게 맞물렸습니다. 50년 동안 견고하게 쌓아 올린 강준의 세계가 발밑에서부터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는 유괴범이 설계한 이 잔혹한 복수극의 주인공일까요? 아니면 가장 비참한 희생양일까요? 멈춰버린 시간이 뱉어내는 진실의 조각들이 이제 강준의 심장을 겨누기 시작합니다. 재개발 지구의 소음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거대한 덤프트럭이 지나갈 때마다 지면이 진동했고 공사장의 소음은 비명처럼 도시의 하늘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강준 대표의 마음속을 소용돌이치는 소음은 그보다 훨씬 더 컸죠. 그는 태성건설 통제실의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박 노인의 집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에 든 커피는 이미 차갑게 식어 기름진 막이 형성되어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메마른 입술을 적셨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의 눈에 그 한옥은 부성애의 성지가 아니라 자신의 화려한 경력에 오점을 남기는 지저분한 얼룩일 뿐이었습니다. 사실 강준에게는
평생을 괴롭혀온 근원적인 갈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뿌리에 대한 지독한 증오였습니다. 그를 키워준 양아버지 강치환은 그가 아주 어릴 때부터 독이 든 사탕처럼 이 말을 주입해 왔습니다. 준아, 저 아래 골목 쓰레기 더미 속에서 널 주워왔을 때 내 몸에선 지독한 악취가 났단다. 내 친부모는 도박빚에 눈이 멀어 갓난아기였던 너를 비오는 날 내다버린 인간들이야. 그러니 넌 나약해져선 안 된다. 오직 성공해서 그들에게 보란 듯이 군림해야 해. 그것이 너를 버린 자들에 대한 가장 완벽한 복수니까. 강주는 그 말을 신념처럼 받들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몰랐던 추악한 이면이 있었습니다. 강치환은 젊은 시절 칠성과 같은 현장에서 일하던 라이벌 목수였습니다. 그는 칠성의 천재적인 감각과 나무의 결을 읽어내는 솜씨에 평생을 열등감 속에 살았던 자였죠. 강치환에게 칠성은 넘을 수 없는 벽이었고 그 열등감은 어느덧 뒤틀린 광기로 변했습니다. 그는 칠성의 가장 소중한 보물인 아들 민우를 훔치는 것으로 자신의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복수는 단순한 유괴가 아니었습니다. 칠성을 가장 처참하게 무너뜨리는 방법은 그가 사랑하는 아들을 사냥개로 키워 제 아비의 심장에 직접 칼을 꽂게 만드는 것이었죠. 강치환은 민우의 이름을 강준으로 바꾸고 그를 칠성의 집을 허무는 포클레인의 지휘자로 냉혈한 건설사의 대표로 정교하게 키워냈습니다. 강준은 자신이 누구의 목을 조르고 있는지 모른 채 강치환의 설계에 충실한 사냥개로 완벽하게 자라난 것입니다. 한편 사회복지사 진우는 칠성 할아버지가 병원 중환자실로 실려간 후 홀로 남겨진 그 적막한 한옥을 다시 찾았습니다. 억수같이 쏟아지던 비는 잦아들었지만 처마 밑으로 떨어지는 낙숫물 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흐느낌처럼 들려왔죠. 진우는 할아버지가 매일 오후 2시마다 차리던 그 밥상의 온기가 자꾸만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는 할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그리고 멈춰버린 50년의 기록을 이해하기 위해 마을 어귀의 오래된 복덕방과 경로당을 돌며 50년 전의 파편들을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 민우 말이요? 아이고 말도 마요. 온 동네가 발칵 뒤집어졌었지. 동네에서 60년 넘게 살았다는 팔순의 김노인이 곰방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뱉으며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50년 전 솜씨 좋은 젊은 목수 박칠성의 아들이 사라지던 날은 맑은 하늘에 갑자기 날벼락이 치던 기괴한 날이었다고 했습니다. 칠성은 자식을 잃은 슬픔에 미쳐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식을 되찾기 위해 제정신을 더욱 날카롭게 붙잡은 사람이었죠. 경찰조차 공소시효를 핑계로 포기한 수사를 그는 18,250일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혼자서 이어왔던 겁니다. 진우는 그 조사 과정에서 칠성의 눈물겨운 사투를 하나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동이 트기도 전에 낡은 자전거를 끌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세련된 대형마트가 아니라 전국 각지에 흩어진 낡은 재래시장의 외진 뒷골목과 오래된 잡화점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과자는 이제 안 나온 지 수십 년 됐어요. 포장 디자인이 10번도 더 바뀌었다니까요. 상인들의 타박과 멸시에도 칠성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1970년대에 유통되던 초록색 우유병 하나, 노란색 눈깔사탕 봉지 하나를 구하기 위해 전국의 고물장과 골동품점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설령 그 내용물은 썩어 없어졌을지언정 껍데기만이라도 50년 전 그날의 모습 그대로여야 했습니다. 그래야 민우가 돌아왔을 때 낯선 환경에 겁먹지 않고 아, 여기가 우리 집 맞구나
하고 안심하며 아빠의 품으로 뛰어들 수 있을 테니까요. 할아버지는 낡은 석유골로가 고장나면 단종된 부속품을 직접 나무를 깎아 만들어서라도 수리해냈습니다. 집안의 벽지가 조금이라도 해지면 70년대에 유행하던 그 촌스러운 꽃무늬 패턴을 기억해 내어 며칠 밤을 새우며 직접 그림을 그려 넣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노망난 노인의 광기라고 불렀지만 진우가 보기엔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고독하고 정교한 기억의 수리 작업이었습니다. 칠성에게 있어 집을 고치고 닦는 행위는 언제 올지 모르는 손님을 맞이하기 위한 평생의 예행 연습이자 유일한 생존 방식이었던 겁니다. 그런 칠성의 숭고한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병원 소식을 전해 들은 강준 대표는 오히려 더 잔혹해졌습니다. 자신의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으려는 듯 그는 철거 압박 수위를 극한으로 높여갔습니다. 그는 용역업체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쇳소리가 섞인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오늘 밤 안으로 그 집 지붕부터 뜯어내세요. 사람이 살 수 없는 폐가라는 걸 물리적으로 보여줘야 그 노인네도 꿈을 깰 겁니다. 법적 책임 걱정 마세요. 태성건설이 전부 책임집니다. 강준의 머릿속에는 오직 강치환이 심어준 복수심과 도끼만이 가득했습니다. 박칠성이라는 저 노인이 내 성공을 가로막는 마지막 가시일 뿐이다. 저 집만 완전히 무너뜨리면 난 완벽한 태성의 주인이 된다. 그는 자신이 부수려는 그 낡은 석가래 아래 자신을 위해 매일 새 것으로 교체되던 눈깔 사탕과 아버지가 밤새 닦아놓은 마루가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려 애썼습니다. 비바람이 다시 거세지던 그날 밤 강준은 직접 현장을 감독하기 위해 한옥 앞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헤드라이트의 강렬한 백색광이 낡은 대문을 비추자 칠성이 아들을 위해 직접 새겨놓은 글귀들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민우야, 이 골목으로 들어오면 된다. 아빠가 불 켜놨다. 강준은 그 글귀를 보는 순간 구토가 치밀어 오르는 듯한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자식을 버린 주제에 이제 와서 이런 연극으로 동정을 사려 하다니. 그는 거칠게 차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우산도 쓰지 않은 채 마당으로 들어선 순간 그는 기이한 느낌에 사로잡혔습니다. 거센 비가 내리는 와중에도 마당 한가운데는 잡초 하나 없이 유난히 정갈하고 깨끗했습니다. 칠성이 매일같이 무릎이 닳도록 쓸고 닦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강준의 시선은 마루 위 낡은 유리 장식장에 머물렀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닦인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빛바랜 과자 봉지들. 1976년 자신이 15개월 아기였을 때 가장 좋아했다던 그 사탕과 소름 끼치도록 똑같은 문양이었습니다. 강준의 심장이 갑자기 기분 나쁜 소리를 내며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목 뒤를 만졌습니다. 양아버지 강치환은 그 흉터에 대해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내 친아버지가 노름판에서 지고 들어와 화풀이로 널 뜨거운 석유곤로 위로 던졌을 때 생긴 흔적이야. 넌 그 지옥에서 내가 건져낸 기적이란다. 강준은 그 말을 신봉하며 평생을 박칠성 같은 인간들을 증오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의 집은 석유 냄새가 은은하게 배어 있는 이 공간은 지옥이라기엔 너무나도 평화롭고 따뜻한 온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때 집 뒤편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진우였습니다. 진우는 할아버지가 중환자실에서 사투를 벌이는 사이 혹시라도 용역들이 집을 훼손할까봐 남몰래 들어와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강준과 진우의 날 선 눈이 빗속에서 마주쳤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남의 사유지에 무단 침입이라니. 강준의 차가운 물음에 진우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대표님이 부수려는 게 그냥 낡은 집이 아니라는 걸 제발 한 번만이라도 똑바로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이 집은 할아버지의 육신이자 심장입니다. 할아버지가 50년 동안 이 집을 어떻게 지켰는지 아십니까? 아드님이 길을 잃지 않게 하려고 매일 70년대 물건을 찾아 전국을 떠돌고 지문이 닳도록 이 마루를 닦으셨어요. 아들이 돌아오면 가장 먼저 이 밥상을 먹이고 싶어서요. 입 닥쳐. 그 노인네의 역겨운 연극에 속은 모양인데 그 자식은 버려진 겁니다. 나처럼 당신 같은 복지사가 알리 없지 부모에게 버림받은 쓰레기의 기분을. 강준의 비명 같은 고함이 빗소리를 뚫고 터져나왔습니다. 그는 끓어오르는 정체 모를 혼란과 공포를 참지 못하고 칠성이 50년 동안 매일같이 고쳐놓은 낡은 석유 곤로를 향해 명품 구둣발을 휘둘렀습니다. 골로가 처참하게 굴러떨어지며 바닥으로 석유가 울컥 쏟아졌고 깨진 틈 사이에서 아주 작은 누렇게 찌든 종이 뭉치 하나가 튀어나왔습니다. 그것은 칠성이 50년 전 아들을 빼앗긴 그날 곤로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유괴범의 협박 편지였습니다. 강주는 홀린 듯 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50년의 세월에 찌들어 누렇게 변색되었지만 거기 적힌 날카롭고 오만한 필체는 소름 끼칠 정도로 익숙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키워주고 태성건설의 주인으로 만들어준 양아버지 강치환의 필체였습니다. 칠성아, 내 목수 솜씨는 부러웠지만 내 행복은 도저히 못 보겠다. 걱정 마라. 내 아들은 내가 아주 잘 키워서 나중에 내 집을 내 손으로 부수게 만드는 망나니로 돌려주마. 이것이 나의 완벽한 복수다. 편지를 읽어내려가는 강준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세상이 뒤집히는 거대한 소음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자신이 평생 구원자로 믿었던 사람이 사실은 자신의 인생을 도둑질하고 부모를 찢어놓은 악마였고 자신이 쓰레기라고 믿었던 아버지는 자신을 위해 50년 동안 시간을 멈춘 채 뼈를 깎으며 기다려온 수호자였다는 사실이 강준의 영혼을 난도질했습니다. 강준은 편지를 쥔 채 비틀거리며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빗물에 젖어 흐릿해진 시야로 바라본 대문은 이제 더 이상 낡은 폐가가 아니었습니다. 50년 전 젊은 목수였던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직접 깎고 다듬은 그 사랑의 문은 아들을 향해 여전히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잔인했습니다. 강주는 자신의 목 뒤 그 흉터를 쥐어뜯으며 진흙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가 평생 증오의 낙인이자 수치로 여겼던 그 흉터가 사실은 뜨거운 골로로 고꾸라지던 어린 자신을 구하려던 아버지의 절박한 손길이 남긴 영광스러운 상처였다는 것을 그는 이제야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강 회장이. 내 아버지가 그럴 리 없단 말이야. 그는 처절하게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과 혈관이 먼저 진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칠성의 집에서 나던 그 특유의 석유 냄새와 포근한 나무 냄새, 15개월 아기 민우의 세포 속에 각인되어 있던 세상에 단 하나뿐인 진짜 아버지의 냄새였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강치환의 수족인 비서가 차가운 눈빛으로 강준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유괴범의 설계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강준이 진실을 알게 되는 것조차 이미 그의 잔인한 계산 속에 포함되어 있었을지 모를 일이었죠. 강준은 빗물에 젖어 글씨가 번져가는 일기장들을 하나하나 가슴에 품기 시작했습니다. 민우야, 오늘은 비가 많이 오네.
비 맞는 거 죽기보다 싫어하는 우리 아들, 어디서 우산은 쓰고 있니? 칠성의 애절한 목소리가 일기장을 뚫고 강준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500억이라는 거대한 이권, 자신의 화려한 사회적 지위, 그리고 양아버지에 대한 견고한 신뢰.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거품처럼 사라졌습니다. 강주는 폐허가 된 마당 한복판에서 짐승 같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50년 전 잃어버린 자신의 진짜 이름, 민우를 목 놓아 부르며 말입니다. 하지만 태성건설의 철거 기계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일 새벽이면 포클레인이 다시 이 성전 같은 집을 덮칠 것입니다. 강주는 이제 생애 가장 가혹한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자신을 키워준 악마의 손을 잡을 것인가, 아니면 50년 동안 자신을 기다려준 초라하지만 거룩한 아버지를 위해 목숨을 걸 것인가. 어둠 속에서 강준의 눈빛이 전과는 다르게 번뜩였습니다. 그것은 이제까지의 차가운 야망이 아니었습니다. 50년 동안 박제되었던 분노와 슬픔, 그리고 뒤늦게 깨어난 아들의 피가 뭉쳐진 거대한 폭풍의 전조였습니다. 박제된 1976년의 집안으로 2026년에 가장 처절하고도 뜨거운 복수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비를 맞으며 일기장을 품에 안고 일어나는 강준의 뒷모습을 보며 직감했습니다. 이제 이 재개발 구역은 단순한 건설 현장이 아니라 50년의 세월을 관통하는 거대한 심판의 장소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강준은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흩어진 마지막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강준은 칠성이 차려놓았던, 이제는 빗물에 불어터져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된 밥상 앞에 무릎을 꿇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에 쥔 유괴범의 편지는 빗물에 젖어 흐물거렸지만 그 안에 담긴 강치환의 악의는 갈수록 선명하게 그의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평생을 자신을 구원한 은인이라 믿었던 양아버지 강치환. 그의 인자한 미소 뒤에 숨겨진 추악하고 비릿한 욕망이 이제야 온몸의 감각으로 느껴지기 시작한 것이죠. 강주는 떨리는 손으로 칠성의 낡은 일기장 하나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곳엔 1980년대 어느 여름날 아들이 사라진 지 10년이 흐른 시점의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우야, 오늘은 내가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구나. 아빠가 마당 한구석에 내가 좋아하던 나무 자동차를 새로 깎아두었다. 예전 것은 비바람에 사가버렸더구나. 내가 돌아오면 이 차를 타고 아빠랑 멀리 바다 보러 가자. 아빠는 내가 어디 있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몰라도 내가 올 길은 매일 새벽 쓸어둔다. 그래야 내 신발에 흙이 안 묻지. 강준의 머릿속에 번쩍이며 지나가는 파편 같은 기억이 있었습니다. 아주 어릴 적 자신을 키워준 강치환의 고급 세단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보던 날이었습니다. 강치환은 어느 낡은 골목 한옥 앞을 지나며 나직하게 의조렸었죠. 준아, 저기 보이는 저 초라한 노인이 내 인생을 망친 주범이란다. 너를 쓰레기통에 던진 인간이지. 기억해라, 나중에 내가 저 집을 내 손으로 부수게 될 날이 올 거다. 그게 내 운명이다. 그때 어린 강주는 양아버지를 위해 반드시 성공하겠노라 다짐하며 그 한옥을 향해 침을 뱉었습니다. 그 소름 끼치는 세뇌가 무려 50년 동안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강주는 자신의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배어 나왔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강주는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일기장을 가슴에 품고 진흙탕이 된 마당을 기어다녔습니다. 칠성이 아들을 위해 매일 아침 사왔던, 이제는 화석처럼 굳어버린 눈깔사탕 봉지들이 그의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며 부서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구둣발로
무참히 짓밟았던 마루판을 손톱이 빠지도록 긁어내렸습니다. 이 마루 어딘가에 자신이 아장아장 걷던 그 발자국이 아버지와 함께 웃던 그 온기가 남아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거친 엔진 소리가 정적을 깨고 들려왔습니다. 강치환의 지시를 받은 용역업체 사장이 약속된 새벽 철거를 집행하기 위해 대형 장비들을 끌고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대표님, 여기서 뭐 하십니까? 몸도 안 좋으신 분이 이 빗속에서. 자, 비키세요. 시간 없습니다. 바로 작업 들어갑니다. 포클레인 앞으로. 용역 사장의 목소리가 들리자 강주는 번뜩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니, 그것은 이성이라기보다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살이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진흙투성이가 된 몸으로 대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빗물에 젖어 엉망이 된 수투 차림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칠성이 포클레인 앞에 맨몸으로 섰을 때보다 더 서슬퍼런 광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손대지 마. 이 집 나무 막대기 하나라도 건드리는 놈은 내 손에 죽는다. 아니, 대표님?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오늘 새벽까지 흔적도 없이 다 밀어버리라고 직접 명령하셨잖아요. 구청에서도 사람 나왔고 위에서 강 회장님이 직접 보고 계십니다. 용역 사장은 당황하며 강치환의 이름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강주는 대답 대신 용역 사장의 멱살을 잡아채 담벼락으로 거칠게 밀어붙였습니다. 50년 동안 쌓아온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강치환? 그 인간이 시키더냐? 내 손으로 내 아버지를 죽이라고, 내 손으로 내 고향을 부수라고 그 인간이 설계했냐고. 강준의 외침은 천둥 소리에 묻혔지만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얼음물이라도 뒤집어 쓴 듯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냉혈한으로 소문난 강준 대표가 아버지라는 단어를 뱉으며 오열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 거대한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용역들은 돈에 움직이는 기계들이었습니다. 강치환의 비서가 뒤이어 나타나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강준 대표님이 잠시 피로로 인한 창란 증세를 보이시는군요. 대표님을 차로 정중히 모시고 나머지는 원래 계획대로 진행하세요. 강 회장님의 엄명입니다. 당장 밀어버리세요. 사내들이 강준을 제압하기 위해 사방에서 달려들었습니다. 강준은 일기장을 놓지 않으려 발버둥 쳤지만 수적으로 열세였습니다. 그는 마당 구석으로 거칠게 밀려났고 거대한 포클레인이 다시 한옥의 본체를 향해 삼날을 치켜 올렸습니다. 박 노인이 50년 동안 손가락이 닳도록 닦고 수리해온 성전이 무너지려는 찰나였습니다. 우직근 포클레인 삼날이 안방 쪽 벽을 강타했습니다. 흙벽이 허물어지고 오래된 석가래가 비명을 지르며 꺾여 내렸습니다. 강주는 안 돼, 라고 절규하며 바닥을 쳤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무너져 내린 안방 벽체 깊숙한 곳에서 기이한 오동나무 함 하나가 튀어나왔습니다. 칠성이 집을 수리하며 벽 속에 몰래 감춰두었던 비밀의 상자였습니다. 그 함은 포클레인의 압력을 받아 찌그러진 채 마당 한복판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부서진 틈새 사이로 빗줄기 속에서도 눈부신 빛을 내뿜는 물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50년 전 민우의 돌잔치 때 일가 친척들에게 받은 돌 반지들과 칠성이 매일 밤 잠을 줄여가며 깎아 만들었던 나무 장난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더미 속에서 가장 빛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칠성이 직접 세공했던 순금 이름표 목걸이. 사진 속 아기가 걸고 있던 것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진품이었습니다. 강주는 자신을 붙잡고 있던 용역들의 손을 뿌리치고 그 목걸이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진흙투성이가 된 목걸이를 집어드는 그의 손이 사르르 떨렸습니다. 목걸이 뒷면에는 칠성의 거친 필체로 각인된 글자가 있었습니다. 박칠성의 아들 박민우, 1975년생. 강주는 그 글자를 보는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거대한 둑이 터지는 듯한 통증과 함께 잃어버렸던 기억 속의 한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뜨거운 불길, 매캐한 석유 냄새, 그리고 자신을 품에 안고 울부짖던 남자의 굵은 목소리. 민우야,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지켜줄게. 조금만 참아라. 그것은 유괴범 강치환의 세뇌가 닿지 못했던 15개월 아기 민우의 세포 속에 잠들어 있던 진짜 원초적인 기억이었습니다. 강주는 자신의 목 뒤 흉터를 목걸이의 각인 부분에 가져다 댔습니다. 모양이 소름 끼칠 정도로 완벽하게 들어맞았습니다. 그 흉터는 아버지가 아들을 구하기 위해 뜨겁게 달궈진 목걸이를 맨손으로 움켜쥐었을 때 아들의 여린 살점 위에 새겨진 부성애의 낙인이었습니다. 이게 나였어. 내가 박민우였어. 아빠를 죽이려 했던 게 바로 나였단 말이야. 강주는 목걸이를 입에 물고 통곡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회복지사 진우는 칠성의 마지막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거기엔 벽 속 비밀함에 대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민우야, 아빠가 내 돌 반지랑 목걸이를 이 벽 속에 넣어둔다. 혹시라도 아빠가 죽고 없어도 이 집을 허무는 놈이 있거든. 이 상자를 꼭 봐라. 내가 누구인지,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 금붙이들이 증명해 줄 거다. 아빠는 너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칠성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젠가 탐욕스러운 세상이 이 집을 부수러 올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파괴의 순간이 아들과 재회하는 마지막 유일한 길이 될지도 모른다는 슬픈 예감을 말입니다. 강주는 일기장과 목걸이를 품에 안은 채 무섭게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에서 흐르는 것은 이제 눈물이 아니라 핏물 섞인 증오였습니다. 그는 현장을 지휘하던 강치환의 비서에게 다가갔습니다. 비서는 강준의 서슬 퍼런 기세에 뒷걸음질 쳤습니다. 강준은 비서의 주머니에서 무전기를 뺏어들고 현장 전체에 들리도록 소리쳤습니다. 모든 장비 멈춰. 지금 이 시간부로 이 재개발 사업의 주체는 태성건설이 아니라 나 박민우다. 강치환 회장의 모든 지시는 무효다. 누구든 여기서 한 발짝이라도 더 움직이면 내 손에 죽는다. 현장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오직 거센 빗소리만이 무거운 정적을 메웠습니다. 강주는 진우를 바라보며 나직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계신 병원이 어디입니까? 지금 당장 가야 합니다. 차 준비하세요. 강주는 부서진 한옥대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버지가 50년 동안 매일 아침 쓸어놓았던 그 문턱. 자신이 구둣발로 짓밟았던 그 자리를 그는 이제 맨손으로 소중히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그는 칠성이 남긴 50건의 일기장을 한 장 한 장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몰랐던 50년의 세월이, 아버지가 겪어온 지옥 같은 기다림이 글자가 되어 그의 가슴으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일기장 곳곳에는 칠성이 아들의 실종 신고를 위해 작성했던 수천 장의 전단지, 복사본과 아들을 목격했다는 사기꾼들에게 전 재산을 털리면서도 결코 희망을 놓지 않았던 비참한 기록들이 가득했습니다. 강주는 일기장을 적시는 자신의 눈물을 닦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칠성은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75세의 쇠약한 육신은 이미 한계를 넘어서 있었습니다.
강주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려다 멈칫했습니다. 자신이 아버지를 향해 내뱉었던 저주스러운 말들이 벽이 되어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노망난 영감탱이, 쓰레기 같은 집. 그 말들이 칼이 되어 자신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하지만 진우가 그의 등을 조용히 밀었습니다. 할아버지는 50년 동안 대표님 사과를 받으려고 기다리신 게 아닙니다. 그냥 밥 한 그릇 같이 먹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게 전부예요. 강주는 떨리는 다리로 칠성의 침대 곁에 다가갔습니다. 노인의 거칠고 메마른 손이 시트 위에 힘없이 놓여 있었습니다. 강주는 그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나무 냄새와 석유 냄새, 그리고 일기장에 배어 있던 그 짠 눈물 냄새가 칠성의 손등에서 풍겨왔습니다. 강주는 노인의 손에 자신의 뺨을 대고 나직하게 불렀습니다. 아빠, 민우 왔어요. 아빠가 기다리던 민우가 이제야 왔어요. 미안해요, 아빠. 칠성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꿈틀거렸습니다. 닫혀있던 노인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천천히 열렸습니다. 노인의 흐릿한 눈동자가 눈앞의 중년 사내를 향했습니다. 노인은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50년 전 마당에서 걸음마를 배우다 사라졌던 15개월 아기의 눈망울이 이 사내의 얼굴 속에 그대로 나아 있다는 것을요. 칠성은 산소 마스크 너머로 힘겹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우냐? 우리 민우. 배는 안 고프고 아빠가 계란 프라이 안 터지게 해놨는데 얼른 먹어야지. 노인의 목소리는 바람 빠진 풍선처럼 가냘팠지만 강준에게는 그 어떤 천둥보다 크게 울렸습니다. 강준은 아버지의 품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오열했습니다. 50년의 시간이 박제되었던 1976년의 응어리가 그 울음소리와 함께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감동적인 재회의 순간도 잠시 병실 밖에서 차가운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치환 회장이 직접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는 병실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와 바닥에 엎드린 강준과 침대 위의 칠성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일말의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준아,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 없다. 이 노인네가 가진 땅 지분 서류, 내가 회수하라고 했지 언제 여기서 아빠 놀이 하라고 했니? 당장 일어나라. 경찰 오기 전에 정리해야 할 일이 많다. 강치환의 목소리는 여전히 오만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강준이 모든 진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이 그의 인생을 쥐고 흔들 수 있다는 듯 가소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강치환을 향한 존경이나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인생을 훔쳐간 악마를 향한 차가운 심판의 의지만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강준은 칠성의 손을 꼭 쥔 채 강치환을 향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강치환 회장님, 아니 유각범 강치환 씨, 당신이 50년 동안 내 목을 조르던 이 흉터가 이제는 당신 목을 감는 밧줄이 될 겁니다. 당신이 지키려던 태성건설, 그리고 당신의 그 가식적인 명성, 내가 오늘부로 지구상에서 지워버릴 겁니다. 강준의 선전포고와 함께 병실의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강치환은 코웃음을 쳤지만 강준은 이미 진우를 통해 경찰과 검찰에 자신의 정체와 강치환의 악행을 알리는 모든 증거를 실시간으로 송출하고 있었습니다. 벽 속 상자에서 나온 돌 반지와 목걸이, 그리고 칠성의 일기장 속에 숨겨져 있던 강치환의 협박 편지들까지 말입니다. 50년 동안 시간을 멈춘 채 기다린 아버지의 기록과 그 시간을 뚫고 돌아온 아들의 분노.
이제 1976년에 박제된 복수는 2026년에 가장 뜨거운 심판으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강주는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잃어버린 50년을 되찾기 위해 강치환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병동 복도에는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고 칠성은 아들의 든든한 뒷모습을 보며 평온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이 돌아왔고 아버지는 이제야 자신의 긴 임무를 다했다는 듯 안도의 숨을 내뱉었습니다. 강주는 강치환을 병실 구석으로 밀어붙이며 귓가에 낮게 속삭였습니다. 기다려. 당신이 우리 아버지에게 줬던 그 50년의 고통, 내가 남은 당신 인생 전체로 돌려줄 테니까. 죽어서도 끝나지 않을 거야. 병원 지하 주차장으로 압송되는 강치환의 뒷모습을 보며 강주는 다시 칠성의 곁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그리고 칠성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낡은 일기장의 마지막 빈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강주는 펜을 들어 그곳에 첫 문장을 써내려갔습니다. 2026년 4월 21일. 민우가 아빠 곁으로 돌아온 날. 이제 아빠의 시계는 내가 돌릴게요. 강준의 필체는 아버지를 꼭 닮아 있었습니다. 50년 만에 아버지가 멈춰둔 시계의 초침이 거칠게 그리고 힘차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강치환이 수사관들에 의해 병원 복도 저편으로 끌려가며 내뱉던 그 비릿한 웃음소리가 완전히 사그라지고 나서야 병원 복도에는 지독하리만큼 무거운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강주는 차가운 대리석 벽에 등을 기댄 채 천천히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수억 원을 호가하는 이태리제 명품 수트가 먼지 섞인 병원 바닥에 쓸려나갔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지금 그의 가슴속은 그 어떤 옷감보다 처참하게 찢겨나간 상처들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강주는 떨리는 손으로 칠성의 낡은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자신이 써내려갔던 그 문장, 2026년 4월 21일, 민우가 아빠 곁으로 돌아온 날, 이제 아빠의 시계는 내가 돌릴게요. 라는 글귀를 손가락으로 가만히 덧그렸습니다. 아직 채 마르지 않은 검은 잉크가 그의 손가락 끝에 검게 묻어났지만 그는 그것이 마치 50년 전 흘린 아버지의 피눈물처럼 느껴져 차마 닦아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강준의 이성은 여전히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내가 그 노인의 아들일까? 평생을 쓰레기라 믿고 살아온 내 인생이 사실은 저 고결한 기다림의 주인공이란 말인가? 강주는 칠성을 응급실에서 중환자실로 옮기는 긴박한 과정 속에서도 의료진이 건네준 칠성의 소지품 봉투를 차마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비에 젖어 눅눅해진 투명 봉투 안에는 칠성이 50년 동안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히 지켜온 마지막 파편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강주는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찌르는 중환자실 앞 차가운 벤치에 앉아 마치 폭탄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그 봉투를 열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온 것은 반세기의 세월을 견디느라 모서리가 다 닳아 헐어버린 가죽 지갑이었습니다. 강준이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펼치자 낡은 비닐 칸 안에서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칠성이 돌을 갓진한 아기 민우를 무등 태우고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50년 전 그 어느 평화로운 오후의 햇살이 박제된 한 조각이었습니다. 사진 속 아기의 해맑은 눈동자를 마주하는 순간 강주는 심장이 멈추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 아기의 맑은 눈매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고 아기의 목에 걸려 햇빛을 반사하던 이름표 목걸이는 조금 전 한옥에 무너진 벽 속에서 쏟아졌던 그 순금 목걸이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강주는 비틀거리며 병원 화장실 거울 앞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세면대에 차가운 물을 틀어 얼굴을 씻어내고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와이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어헤쳤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부모에게 버림받은 고아의 낙인으로 여기며 비싼 수트깃 뒤로 철저히 숨겨왔던 목 뒤에 기괴한 화상 흉터를 거울에 비춰보았습니다. 칠성의 일기장 12권, 1976년 그 비극의 날을 기록한 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죠. 달궈진 이름표 목걸이가 민우의 여린 살점을 파고들 때 자지러지는 아이의 비명소리에 내 심장도 같이 타버렸다. 내 손바닥이 숯검댕이가 되도록 그 뜨거운 쇠붙이를 움켜쥐고 떼어냈건만 이미 아이의 뒷덜미에는 지워지지 않을 고통의 화인이 새겨져 버렸다. 민우야, 아빠가 미안하다. 차라리 아빠가 대신 그 불길에 타 죽었어야 했는데 내 몸에 씻지 못할 흉을 남겼구나. 강주는 거울 속 자신의 흉터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더듬었습니다. 강치환은 늘 이 흉터를 가리키며 내 친아버지가 도박판에서 돈을 잃고 화풀이로 널 끓는 석유곤로 위로 던졌을 때 생긴 흔적이라며 평생을 가스라이팅 해왔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이 흉터는 버려진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뜨겁게 달궈진 금속을 맨손으로 움켜쥐며 자식을 구해냈던 아버지의 절박한 사랑이 남긴 훈장이었습니다. 강주는 화장실 세면대를 붙잡고 짐승 같은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50년 동안 자신이 증오해온 그 상처가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사랑의 증표였다는 사실에 영혼이 난도질 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런 아빠를, 나를 지키려다 손바닥이 타버린 그 사람을 내가 내 손으로 죽이려 했다니. 하지만 감정에만 매몰될 시간이 없었습니다. 강주는 이제 완벽한 과학적 증명을 통해 강치환의 제국을 무너뜨려야 했습니다. 그는 사회복지사 진우를 불렀습니다. 진우 역시 칠성의 일기장을 읽으며 눈시울을 붉히고 있었죠. 강주는 진우의 손을 잡으며 간절하게 거의 매달리듯 부탁했습니다. 진우 씨, 제발 도와주십시오. 지금 당장 국내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유전자 감정 기관을 연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병원 측에 협조를 구해 칠성 어르신의 머리카락과 혈액 샘플을 확보해 주십시오. 강치환의 수하들이 알지 못하게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해야 합니다. 제 눈으로, 제 이성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습니다. 그래야 저 악마를 단죄할 수 있습니다. 진우는 강준의 절박함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 복도의 시계는 무정하게 똑딱거리며 흘러갔습니다. 칠성은 여전히 중환자실에서 산소 마스크에 의지한 채 생사의 갈림길을 위태롭게 걷고 있었고 강주는 그 문 앞을 지키며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1분 1초가 마치 1년처럼 길게 느껴지는 고독한 시간이었습니다. 강주는 대기실의 차가운 정막 속에서 칠성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1990년대 초반 민우가 초등학교에 다닐 나이였을 무렵의 기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우야, 오늘은 비가 참 많이 오는구나. 내가 비를 무서워해서 천둥이 치면 늘 내 품으로 파고들곤 했는데 지금은 어느 집 처마 밑에서 떨고 있지는 않니? 아빠가 대문 앞에 내가 좋아하던 노란 우산을 걸어두었다. 혹시라도 내가 우리 집을 못 찾을까봐 그 우산을 보고 아, 여기가 아빠가 있는 우리 집이구나 하고 들어오라고. 아빠는 내가 돌아올 때까지 늙지도 않고 이 대문을 지킬 거다. 배고프면 안 된다. 아빠가 매일 새밥 지어놓고 기다리마.
강주는 그 대목에서 일기장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짓밟으려 했던 그 낡은 한옥의 대문, 그 미친 노인의 집이라 비웃었던 그곳이 사실은 길 잃은 자신을 위해 50년 동안 불을 밝혀둔 유일한 등대였다는 사실이 강준을 끊임없이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버지에게 내뱉었던 모진 말들을 떠올렸습니다. 영감님, 노망도 정도껏 하세요. 이 썩어 빠진 폐가가 뭐가 대단하다고. 그 말들이 이제는 화살이 되어 자신의 가슴에 수천 발씩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3시 40분 병원 복도 저편에서 진우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긴급 의뢰를 맡겼던 유전자 검사 결과서였습니다. 강주는 서류를 받아든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려 봉투조차 쉽게 뜯지 못했습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착각이라면? 만약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는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인 혼란 속에 결심한 듯 서류를 펼쳤습니다. 박칠성과 강준의 친생자 관계 성립 확률 99.999%. 그 숫자가 시야에 들어오는 순간 강준은 대기실 바닥에 무릎을 꺾으며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50년 동안 강준이라는 가짜 이름으로 살아온 유괴 피해자. 자신의 아버지를 알박기 노인네라 부르며 포클레인 삼나를 들이밀었던 페류나. 그가 바로 50년 전 사라진 박민우라는 사실이 차가운 수치로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강준은 서류를 가슴팍에 꼭 품고 피눈물을 흘리며 포효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병원 복도의 정적을 깨고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은 참회였고 50년 동안 억눌렸던 슬픔의 폭발이었습니다. 아빠, 내가 민우예요. 아빠 아들 민우가 여기 있어요. 미안해요, 아빠. 정말 미안해요. 강주는 중환자실 유리창에 머리를 박으며 울부짖었습니다. 50년 동안 박제되었던 칠성의 시간이 이제 아들의 뜨거운 눈물을 타고 해빙처럼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강주는 유전자 결과지를 쥐고 유리창 너머로 사경을 헤매는 칠성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아버지가 홀로 식은 밥상을 차리게 두지 않겠다고. 아버지가 50년 동안 멈춰 세운 그 시간을 이제는 자신이 가장 찬란하게 흐르게 만들겠노라고 말입니다. 그는 자신의 목 뒤 흉터를 다시 한번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버려진 자의 수치스러운 낙인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살을 태워가며 선물해준 가장 고귀한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강주는 병실 밖에서 그를 지켜보는 용역업체 사장과 강치환의 비서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강준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비아냥거리고 있었죠. 강준은 그들의 멱살을 잡아채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당장 꺼져. 가서 그 유괴범 강치환에게 똑똑히 전해라. 그가 50년 동안 내 눈을 가리고 내 아버지를 죽이려 했던 그 설계. 이제는 내가 그 설계도를 갈갈이 찢어발겨 주겠다고. 내 아버지의 집, 나무 막대기 하나라도 건드리는 놈은 내 손에 죽는다. 오늘부터 태성건설의 대표 강주는 죽었다. 여기 서 있는 사람은 박칠성의 아들 박민우뿐이다. 그의 기세에 눌린 사내들은 뒷걸음질 치며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강주는 다시 칠성의 곁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병원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강준의 가슴 속에는 50년 만에 처음으로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칠성의 거친 손을 잡고 그 온기를 느끼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멈춰버린 시계의 초침이 이제는 박민우의 새로운 인생을 향해 그리고 잃어버린 50년을 되찾기 위한 위대한 반격을 향해 힘차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강주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가 50년 동안 매일 아침 길을 쓸며 기다려온 그 정성으로 이제는 자신이 아버지의 남은 생을 쓸어주겠다고. 그는 일기장의 빈 페이지에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아빠, 민우가 이제 아빠 손 놓지 않을게요. 우리 같이 밥 먹어요. 강준의 눈물이 일기장 위로 떨어져 글씨를 적셨지만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한 진실의 기록이었습니다. 강준이 병원에서 칠성의 유전자 결과를 확인하고 현장으로 달려왔을 때 구룡구역의 밤은 이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강치환은 유치장에 갇히는 순간에도 철거업체에 최후의 도끼설인 명령을 내린 상태였죠. 박칠성이 돌아오기 전에 그 집을 지옥으로 만들어라. 먼지 하나 남기지 말고 밀어버려. 그 비열한 특명 아래 현장에는 수십 명의 용역과 세대의 거대한 포클레인이 삼날을 치켜든 채 한옥을 짐승처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강주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칠성이 평생을 손바닥이 부르트도록 닦아온 그 낡은 대문 앞을 온몸으로 가로막았습니다. 다들 멈춰. 이 집은 이제 태성건설의 소유가 아니라 나 박민우의 개인 소유다. 단 한 발짝이라도 담장을 넘는 놈은 주거침입과 살인 미수로 고소하겠다. 장비 시동 꺼. 강준의 서슬퍼런 외침에도 용역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강치환에게 이미 거액의 성공 보수를 약속받은 그들은 대표이사의 명령보다 당장 눈앞의 돈뭉치가 중요했죠. 철거팀장은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포클레인 기사에게 거친 수신호를 보냈습니다. 거대한 쇠뭉치가 한옥의 석가래를 향해 서서히 내려앉으려는 절체절명의 찰나, 저 멀리서 또 다른 구급차의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밤의 정적을 찢으며 다가왔습니다. 진우의 도움으로 응급실에서 간신히 정신을 차린 칠성이 현장에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칠성은 산소호흡기를 스스로 뗀 채 앙상하게 마른 몸으로 구급차에서 내렸습니다. 노인은 비틀거리면서도 강준의 곁으로 다가와 섰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50년 전 사라진 아들을 찾기 위해 온 동네를 헤매던 젊은 날의 칠성처럼 형형한 기계를 뿜어내고 있었죠. 칠성은 거칠게 몰아쉬는 숨을 가다듬으며 포클레인의 차가운 강철 삼날을 향해 마른 손을 뻗었습니다. 이놈들아, 이 집 부수면 내 아들이 집을 못 찾는다. 50년을 기다렸어. 이제 겨우 왔는데 내 아들이 이제야 저 큰 대문 앞에 섰는데 너희가 뭔데 내 아들의 길을 막아. 칠성의 절규는 기계음마저 집어삼킬 듯 무겁고도 처절했습니다. 그 순간 현장에 기묘한 정적이 흐르더니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철거를 위해 대기하던 용역들 중 일부가 술렁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들은 대부분 이 구역에서 나고 자란 이들이거나 혹은 칠성이 매일 아침 길을 쓸고 아이들에게 사탕을 사 나르던 모습을 수십 년간 지켜본 동네 청년들이었습니다. 칠성의 진심 어린 외침은 돈의 눈먼 사내들의 가슴 속에 잠들어 있던 마지막 일말의 양심을 건드렸습니다. 팀장님,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저 할아버지, 우리 어릴 때 사탕 주시던 그분 아닙니까? 50년을 제정신 아니란 소리 들어가며 저러고 사셨는데 사람이 어떻게 이래요? 현장 곳곳에서 동요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강준이 품 안에서 50년 전의 순금 이름표 목걸이와 유전자 결과지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그리고 용역들 하나하나의 눈을 맞추며 사자우를 토했습니다. 내가 바로 이 노인이 50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다린 그 아들 박민우다. 강치환이 나를 유괴해 내 손으로 아버지를 짓밟게 설계했지만 이제 진실이 밝혀졌다. 너희들도 부모가 있을 것 아니냐. 강치환은 이미 경찰에 체포됐다. 이제 너희들에게 돈을 줄 사람은 없다.
당장 장비 멈추고 물러나. 내 아버지의 시간을 더 이상 더럽히지 마라. 강치환 체포라는 소식과 함께 강준의 압도적인 기세에 현장의 공기는 급격히 냉각되었습니다. 용역 팀장은 당황하며 무전기를 붙잡았지만 이미 상황은 역전되어 있었습니다. 포클레인 기사들은 시동을 끄고 조종석에서 내려왔고 사나운 눈빛으로 대문을 에워싸던 용역들은 하나둘 고개를 숙인 채 어둠 속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돈으로 쌓은 악마의 성벽은 진실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허망하게 무너져 내린 것이죠. 마침내 현장에는 빗소리와 숨소리만이 남은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칠성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 주저앉으려 했습니다. 강준은 아버지를 부축해 대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50년 동안 포클레인의 위협 속에서 위태롭게 버텨온 한옥은 이제야 비로소 평화를 되찾은 듯 아늑한 나무 냄새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강준의 손을 꼭 잡고 평소 자신이 정성껏 닦아놓았던 안방 마루로 향했습니다. 민우야, 밥 먹자. 아빠가 밥 차려놨어. 늦어서 배고프지? 칠성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강준은 아버지를 마루에 조심스럽게 앉혔습니다. 그곳에는 칠성이 정신을 잃기 직전까지 준비했던 50년 전 그날의 밥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밥은 식어 굳었고 국물은 차가웠지만 아버지가 아침 일찍 시장에서 구해온 신선한 나물과 아들이 좋아한다던 계란 프라이가 정성스럽게 얹어진 밥상이었습니다. 강준은 그 밥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50년 동안 자신을 죽이려 했던 강치환의 세뇌가 비로소 눈 녹듯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강준은 칠성이 쥐어주는 낡은 숟가락을 받아들었습니다. 칠성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젖은 머리카락을 어루만졌습니다. 민우야, 집 안 바뀌었지? 아빠가 똑같이 지키고 있으랬잖아. 너 길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아빠가 대문 모양 하나 안 바꾸고 기다렸어. 강준은 밥 한 술을 입에 넣기도 전에 터져나오는 통곡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500억이라는 거액의 돈으로도 살 수 없었던 전 세계의 빌딩을 다 합쳐도 바꿀 수 없었던 한 아버지의 전생애가 그 작은 밥상 위에 차려져 있었습니다. 강준은 눈물 섞인 밥을 한 입 크게 떠넣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차가웠지만 동시에 강준의 심장을 태울 듯 뜨거운 밥이었습니다. 다시 한옥의 밤. 칠성은 아들이 밥 먹는 모습을 지켜보다 서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이제야 자신의 임무를 다했다는 듯 50년 동안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생명의 끈을 내려놓았습니다. 강준은 식사 도중 아버지의 고개가 떨구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숟가락을 놓지 못한 채 아버지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칠성의 입가에는 50년 만에 아들을 먹였다는 평온한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강준은 태성건설 대표직을 사퇴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지분을 매각하여 그 낡은 한옥을 국가기록물로 보존하고 그 주변을 기억의 공원으로 조성했습니다. 칠성이 매일 아침길을 쓸던 그 대문 앞에는 노인의 동상이 아닌 낡은 사탕 봉지와 일기장이 담긴 투명한 조형물이 세워졌습니다. 중년이 된 강준은 매일 오후 2시가 되면 그 집의 마당을 씁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기다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지켜온 그 진심을 세상 사람들이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죠. 강남의 빌딩 숲 사이 박제된 듯 남겨진 그 작은 집의 시계는 이제 째깍거리며 힘차게 미래를 향해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강준은 대문을 열고 들어오는 아이들을 보며 환하게 웃습니다. 그가 목에 건 순금 목걸이가 오후의 햇살을 받아 찬란하게 빛납니다.
50년의 긴 기다림은 그렇게 가장 위대하고 따뜻한 마무리를 맞이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듣고 싶은 소개가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놓치지 않고 더 감동 깊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